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수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1996년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과 미국의 이중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역 판정을 받은 뒤 5차례 입영을 연기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조 후보자 측은 학업 문제로 입대가 늦어졌다며 내년에 입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외교장관들이 오늘 중국 베이징에서 만납니다. 오는 24일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연장 여부가 결정되고 28일에 일본이 수출 규제를 시행하는 만큼 오늘 회담의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두 사람은 지난 1일에도 태국에서 만났었지만 그때도 일본 측의 입장에 변화가 없어서 오늘도 결과를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 다시 우려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향해 협상 테이블로 나오라고 촉구했습니다.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어제 서울에 도착해 한미 간 사전 협의에 들어간 상황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북한에 대한 압박으로 풀이됩니다. 범죄인 인도 법안, 이른바 송환법에 반대하는 홍콩 시민들의 시위와 관련해서 홍콩 경찰 감시기구의 수장이 중국과 홍콩 정부의 정치적인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미국도 평화적인 해결을 언급하면서 중국을 계속 압박했습니다. 전자담배를 한 번만 피워도 혈관에 변화가 생긴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미국에서 발표됐습니다. 증기형 전자담배로 실험을 했는데 니코틴이 없어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멕시코에서 시위 현장을 생중계하던 기자가 지나가던 남성에게 폭행을 당하고 쓰러졌습니다. 네티즌들이 찾아낸 단서를 바탕으로 경찰이 이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한국과 미국의 이중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 후보자가 유학 중이던 1996년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국적을 갖게 됐는데 국적 포기 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겁니다. 조 후보자의 아들은 현역 판정을 받은 뒤에 입영을 5번 미뤘습니다. 조 후보자 측은 학업 문제 때문에 입대가 늦어졌다면서 내년에 입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첫 소식 임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중 국적인 아들의 병역 기피 의혹이 일자 반박에 나섰습니다. 조 후보자는 아들이 현역병 판정을 받았고 내년 이후 입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문회 준비단은 아들 조모 씨가 군에 입대하기 위해 지난 2017년 11월 외국 국적 불이행 확인서를 제출하고 현역병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23살인 조모 씨는 후보자가 유학 중이던 96년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 국적과 함께 미국 국적까지 갖게 됐던 겁니다. 이중 국적을 유지해온 아들은 2015년 입영 대상이 된 뒤 5차례 입영을 연기했습니다. 준비단은 아들이 현재 국내 대학원에 재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학업 문제로 입대가 조금 늦어졌을 뿐이라는 설명입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검증 문제를 놓고 여야는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조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생 시절 의학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점에 의혹을 제기했는데 부총리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확인하자고 답했습니다. 회의 내내 고성이 오갔습니다. 조 후보자 측은 대학 입학 등의 논문으로 인한 특혜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방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딸의 고교 시절 논문이 주요 대상이었습니다. 인문계 특목고인 외고 학생이 2주간 의대에서 인턴을 하고 의학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되는 것이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이지는 않지만요. 그 예, 사례가 어떤 않죠? 것인지는 확인해야 어쨌든 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여쭤본 건 조 후보자의 딸은 고교 재학 중이던 2008년 의대 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을 하며 의학 논문을 학회에 제출했습니다. 교수 A씨가 책임 저자로 올라가 있고 고등학생인 조 씨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제1저자는 다른 공동저자와 달리 중요한 기여를 했을 때만 이름을 올립니다. 회의는 고성으로 중단됐습니다. 중단된 뒤에도 고성이 오갔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조국 후보자 변호인하러 나왔어요? 여기가 인사청문회장이 아니잖아요, 지금. 다시 회의가 열린 뒤에도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1저자로 논문을 낼 정도로 의학 관련 논문을 낼 정도의 학생이 2번이나 유급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인신공격입니까? 이게 근거 없는 의혹이에요?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하루빨리 열라며 맞받았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부풀리기 의혹 제기를 하는 것도 제가 제 인사청문회에서 많이 당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시라는 얘기고요. 한편 조 후보자 측은 자녀의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와 논문 작성과 관련해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논문이 대학 입시 등과도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일반적으로 고등학생 등 미성년자가 논문의 공동 저자로 올라갈 때는 대학이나 학회에서 따로 조사를 합니다. 혹시 악용될 소지가 있는지를 살피는 겁니다. JTBC가 문제의 논문을 살펴봤는데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던 조 후보자에 따른 단국대 의대 연구소 소속으로 표기돼 있었습니다. 학회에서는 논문 취소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2009년 대한병리학회를 통해 발행된 논문입니다. 첫 페이지 상단에 저자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따른 첫 번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소속은 단국대 의대 연구소로 적혀 있습니다. 당시 조 후보자에 따른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논문 어디에도 고등학생이라는 표기는 없습니다. 통상 고등학생이 저자로 이름을 올릴 경우 학회 측이 참여도 등을 추가로 확인합니다. 그러나 조 후보자 따른 대학 연구소 소속으로 표기돼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저자의 소속을 자기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병리학회도 이거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죠. 왜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단독 제1저자냐? 얘의 역할은 뭐냐? 학회 측은 내부 회의를 통해 논문 취소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논문이 철회되면 해당 교수는 징계를 받을 수 있고 지원받은 연구비까지 반환해야 합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외교장관 회담이 오늘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됩니다. 오는 2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 시한과 28일 일본의 수출 규제 시행을 앞두고 열리는 회담이어서 논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임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다로 일본 외상이 오늘 베이징에서 단독 회담을 갖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 시한을 사흘 앞둔 시점입니다. 오는 28일 일본의 수출 규제 시행도 앞두고 있어서 두 사람의 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회담 이후 지소미아가 연장 없이 끝나고 일본이 수출 규제를 예정대로 시행한다면 한일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강 장관은 지난 1일 태국에서도 고노 외상을 만났습니다. 당시에도 일본 측의 입장 변화가 없어 오늘도 결과를 낙관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강 장관은 어제는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을 만나 한일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국무위원은 한국과 일본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갈등을 잘 처리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왕이 국무위원은 한일 문제와 관련해 중국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하겠다고 관심을 보인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왕이 국무위원은 고노 외상과 만나서는 모든 형식의 보호주의와 일방주의를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 다시 우려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향해 협상 테이블로 나오라고 촉구했습니다.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어제 서울에 도착해 한미 간 사전 협의에 들어간 상황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한편 미국의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우려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협상 테이블로 나와 더 좋은 결과를 얻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한미 연합연습 종료에 맞춰 방한한 가운데 북한의 시험 발사 중단과 실무 협상 재개를 촉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하루 전 미국이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실시를 공개한 데 대해 러시아와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미국의 시험 발사는 중거리 핵전력 폐기협정, 즉 INF 조약 폐기를 미리 준비해온 증거라고 비난했습니다. 상원 국제문제위원장은 미사일 배치에 대한 상응 조치를 경고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미국의 조치가
새로운 군비 경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 18일 오후 사거리 500km가 넘는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실시했다고 공개했습니다. INF 조약 탈퇴로 새로운 핵 군비 경쟁을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지 16일 만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범죄인 인도 법안, 이른바 송환법에 반대하는 홍콩 시민들의 시위와 관련해서 홍콩 경찰 감시기구의 수장이 중국과 홍콩 정부의 정치적인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170만 명이 참여했던 지난 18일에 있었던 시위가 평화적으로 마무리된 데에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미국도 평화적인 해결을 언급하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성국 기자입니다. 송환법에 반대하는 홍콩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홍콩 경찰 감시기구 수장이 정치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앤서니 니우 홍콩 경찰민원처리위원회 위원장은 20일 홍콩 사우스 모닝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이제 다른 옵션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8일 170만 명이 참여한 대규모 평화 시위를 언급한 겁니다. 니우 위원장은 중국과 홍콩 정부의 정치적 해법이 없으면 갈등을 겪게 될 것이라면서 시위대 요구사항인 송환법 완전 철회에 대해 대단히 합리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송환법 반대 시위대는 30km 넘는 인간띠를 만드는 홍콩 해길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1989년 소련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발트해 3국 주민들이 주도한 발트 해길 시위를 본뜬 겁니다. 한편 미국은 홍콩 사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며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CNBC에 출연해 천안문 사건과 같은 폭력적인 방법으로 시위가 끝난다면 무역 합의 도달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거래 제한 조치를 내린 중국 업체 화웨이에 대해선 안보 위협은 있지만 무역 협상 걸림돌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전자담배를 한 번만 피워도 혈관에 변화가 생긴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미국에서 발표됐습니다. 증기형 전자담배로도 실험을 했는데요. 니코틴이 없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연구진은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위험도 커진다고 경고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부소연 특파원입니다. 연구진은 MRI, 자기 공명 영상 장치로 전자담배를 피운 사람들의 혈관을 관찰했습니다. 전자담배를 피우자마자 대퇴동맥을 흐르는 혈류에 변화가 생겼다가 몇 분 후 정상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연구는 담배나 전자담배를 전혀 피운 경험이 없는 건강한 31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니코틴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전자담배를 가지고 한 실험에서도 같은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연구 결과는 현지 시간 20일 방사선 저널에 실렸습니다. 정확히 어떤 화학 성분이 영향을 미쳤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새로운 연구 결과가 전자담배가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전자담배와 폐 질환의 관련성에 대한 집중 조사에 나섰습니다. 센터는 보건당국으로부터 전자담배와 연관이 있어 보이는 폐질환 의심 사례를 보고받아 주 당국과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폐질환 의심 환자의 대부분은 10대 청소년과 젊은 성인으로 위스콘신, 미네소타, 일리노이주 등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멕시코에서 시위 현장을 지나가던 남성이 생중계를 하던 기자를 때려서 쓰러뜨렸습니다. 경찰은 누리꾼들이 찾아낸 단서들을 토대로 이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여성국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 최근 발생한 경찰의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에 분노한 여성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 한 방송사 기자가 시위 상황을 생중계합니다. 시위에 참여한 여성들이 기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시위의 상징인 분홍색 가루를 뿌리기도 합니다. 이때 옆을 지나던 한 남성이 갑자기 기자에게 다가가더니 곧바로 얼굴에 주먹을 날립니다.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진 기자는 멕시코의 한 방송사 소속 후안 마누엘 히메네스 기자입니다. 충격을 이기지 못해 한동안 누워있던 그는 코 수술을 받고 현재 회복 중입니다. 놀란 시위대가 쫓아갔지만 가해 남성은 이들을 따돌리고 달아났습니다. 폭행 장면을 담은 영상이 확산되면서 네티즌들은 가해 남성의 신상을 추적했습니다. 이 남성이 과거에도 비슷한 일을 저지른 과격단체 소속이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멕시코 언론은 경찰이 네티즌들이 찾은 단서와 사건 현장의 CCTV를 토대로 도주 경로를 추적해 수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늘 아침에 새로 들어온 소식들 보겠습니다.
홍콩에서 계속되고 있는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놓고 영국과 중국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주 홍콩 영국 총영사관 직원이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돌아오다가 실종됐습니다. 보도국을 연결합니다. 이재승 기자. 자, 이 직원이 중국 당국에 억류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국은 모른다는 입장이네요. 네, 이 실종된 직원의 이름은 사이먼 정입니다. 사이먼 정이 여자친구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문자는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였다고 홍콩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주 홍콩 영국 총영사관 직원인 28살 사이먼 정은 지난 8일에 중국 선전으로 갔다가 돌아오던 중에 연락이 끊겼습니다. 일부 매체에선 이 영사관 직원이 선전에서 돌아오다가 체포됐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영국 외교부는 이런 보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며 광저우와 홍콩 경찰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공안은 최근 중국으로 들어오는 홍콩인에 대한 검문 검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휴대전화에서 송환법 반대 관련 사진이나 영상을 발견하면 이들을 잡아서 가두기도 한다고 영국 매체 가디언은 전했습니다. 그러나 검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당국이 사이먼 정을 체포했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자 관련 상황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네, 제2차 세계대전 때 인도네시아를 점령한 일본군에 의해서 성노예 피해자가 된 네덜란드계 호주인 얀루프 오헤른 할머니가 향년 96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고요. 네, 먼저 이 오헤른 할머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군 성노예 피해 사실을 증언한 유럽인은 오헤른 할머니가 처음입니다. 오헤른 할머니는 지난 19일에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호주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주 애들레이드에서 임종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오헤른 할머니는 1923년 네덜란드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태어났습니다. 21살이던 1944년에 일본군에 납치돼 성노예로 고초를 겪었습니다. 이후에 피해 사실을 감추고 전쟁이 끝난 뒤 영국군 장교와 결혼해서 호주로 이주했는데요. 이후에 1991년에 김학순 할머니의 위안부 피해자 공개 기자회견을 본 뒤에 용기를 얻어서 이듬해 호주 언론에 피해 사실을 최초로 증언했습니다. 오헤른 할머니의 손녀 루비 챌린저 감독은 지난해 할머니의 일본군 수용소 경험을 다룬 영화 데일리 브레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추가 속보가 들어온 대로 잠시 후에 8시쯤에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올해 초 타결된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이끈 한국과 미국 측 협상 대표가 어제 서울에서 만나 11차 협상과 관련한 사전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티모시 배츠 미국 협상 대표는 주한미군 운용에 들어가는 전체 비용이 막대하다며 분담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취지로 우리 측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채 10년 넘게 형부 회사에 감사로 재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겸직을 하려면 총장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겁니다. 조 후보자 측은 규모가 작은 가족 회사에서 우보수 비상근으로 일했다며 겸직 허가 대상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어제 바른미래당이 중심에 서는 빅텐트를 준비하겠다는 내용의 손학규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으로 보수 대통합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이 직접 나서서 안철수, 유승민 전 대표를 끌어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경제뉴스 체크해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오늘로 예정된 금속노조 총파업에 조합원 전체가 나서지 않고 간부들만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파업에 들어가지 않는 대신에 오는 27일까지 집중 교섭 기간을 연장해서 사측과의 교섭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해외 취업 희망자를 위한 취업 전략 설명회가 오늘부터 열립니다. 광주를 시작으로 대구와 대전, 서울과 부산을 돌면서 5일 동안 열리는데요. 최근에 한일 관계가 나빠지면서 일본 기업은 제외됐습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어제 국내 주요 기업의 경영진과 만나서 한국과 일본의 무역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것이 두 나라의 경제뿐만 아니라 한미일 외교 안보에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일 두 나라의 기업인들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서 관계 회복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던 KTX 열차가 동대구역 부근에서 고장이 나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대체 열차로 옮겨 탔지만 예정 시간보다 40분가량 지연됐습니다. 코레일 측은 엔진 일부가 고장나 운행이 중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젯밤 9시쯤 울산시 북구 매곡 교차로에서 택배 차량과 승용차 등 차량 7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택배 차량 운전자 등 4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모 등으로부터 학대를 당해 목숨을 잃은 아동의 수가 모두 28명으로 파악됐습니다. 1살 이하의 아동이 64%를 차지했습니다. 신생아와 영아가 학대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화 부분 뉴스도 체크해보겠습니다. 대한체육회가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방사능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어제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선수단장 회의에서 후쿠시마현 인근 지역 경기장의 방사능 안전 문제와 선수 식당의 식자재 공급 문제 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종로 중학천의 옛 물길을 되살리기 위해서 청계천의 물을 24시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15년 서울시와 종로구의 갈등으로 물길이 끊겨서 도심 속 흉물로 남았었는데요. 4년 만에 다시 물이 흐르게 됐습니다. 2019 수원 국제 발레 축제가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수원 야외 음악당 일원에서 열립니다. 유니버설 발레단, 서울 발레 시어터 등 국내 발레단 6팀이 참여하고 스위스 바젤 발레단과 독일 슈타트 발레단도 초청됐습니다. 유명 발레단의 공연과 함께 발레 체험 교실 등 다양한 행사도 열립니다. 어제 우리나라에 온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오늘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서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합니다. 북미 협상 조기 재개 방안을 논의하고 협상 전략을 조율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반도체 소재, 부품의 국산화에 앞장서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찾아가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엽니다. 업체 대표들에게 기업의 사정을 듣고 지원책에 대해 논의할 방침입니다. 추석 열차표 예매 첫날이었던 어제 전체 102만 석 가운데 50%가량인 50만 석이 예매됐습니다. 경부선의 예매율이 51%로 가장 높았습니다. 오늘은 호남선과 전라선, 강릉선과 장항선 등을 예매할 수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기상정보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지금은 남해안과 제주 일부 지역에만 비가 오고 있는데요. 오후에는 그 밖에 남부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 오전부터 낮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도 이렇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 다시 전국으로 확대됐다가 중부지방은 오전에, 남부지방은 저녁에 모두 개겠습니다. 비의 양은 남부지방에 내일까지 50에서 많은 곳은 150mm 이상 쏟아지겠습니다. 충청 남부와 경북 북부에도 최대 60mm 다소 많겠고요.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5에서 10mm에 그치겠습니다. 현재 충청과 호남 일부 지역에만 폭염특보 발효 중입니다. 낮 최고 기온 대부분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오늘 서울이 30도, 광주 31도, 대구는 32도가 되겠고요. 북한은 대부분 30도를 밑돌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에도 기온은 오르지 않고 30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찰이 한강 시신 훼손 사건의 피의자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38살 모텔 종업원 장대호입니다. JTBC는 지난 토요일 새벽 장대호가 경찰에 인계될 때의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그 영상을 공개합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새벽 1시 47분 JTBC 취재진이 찍은 장대호의 모습입니다. 검은색 상하이 차림에 수갑이 채워져 있습니다. 장대호가 종로경찰서에 자수한 뒤 사건을 담당하는 고양경찰서로 인계될 때의 상황입니다. 경찰은 어제 장대호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모두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증거가 충분하며 국민 알 권리 존중 및 강력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장대호는 경찰 조사에서 홧김에 살해했다며 그 뒤 모텔에 있는 자신의 방에 방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아직 찾지 못한 피해자 시신을 계속 수색 중입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금요일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올해 장대호를 포함해 강력범죄자 4명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의 부모를 살해한 김다운,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그리고 제주에서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입니다. 경찰이 자수하겠다는 장대호를 돌려보낸 것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송구하다며 사과했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경남 거제시 대우 조선해양 컨테이너선 내부에서 일하던 작업자 5명이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이들은 선박 도장 작업 중 페인트 냄새가 심하게 나자 작업을 중단한 뒤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소방당국은 유증기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했지만 대우조선 측은 페인트 냄새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30분쯤 대구시 달서구에서 28살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문구점 안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문구점 안에 있던 초등생 1명이 부서진 유리 파편에 맞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운전자 A씨는 노상 주차장에 주차하던 중 급발진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5시 30분쯤 울산의 한 식당에서 7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기초생활수급비를 B씨가 가로챈 것으로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정치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중심으로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여야는 인사청문회 일정도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분별한 신상털기라며 정치 공세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비리 종합 세트라며 계속해서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제 오른쪽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제 왼쪽에 김연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각종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한 의혹 제기인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흠집을 내기 위한 지나친 사생활 침해인지 논란도 뜨겁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정 의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치 공세를 위한 공세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야당으로서는 청문 과정 인사검증을 위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후보자는 그에 대한 소명을 하는 것이 수순일 것입니다. 근데 문제 제기나 의혹 제기가 사실상 정당한 근거를 뒀을 때 그렇다고 해서 유죄 확정적인 심증이 들 정도의 그 정도의 증거를 요하진 않지만 최소한의 근거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에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이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확인된 사실에서 여러 가지 개연성들을 시나리오처럼 펼쳐놓고 최악의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던집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후보자가 밝혀내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이 여러 지점에서 이루어지다 보면요. 그러니까 대중들에게, 국민들에게 어떤 인상이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지금 작금의 의혹들이 대부분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후보자의 검증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 한계선이 불분명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 후보자가 딸과 관련해서 물론 국민 정서상으로는 어찌되었건 간에 딸의 모든 상황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우리는 좀 요구하는 정서적인 문제도 있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한 것만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인식 자체가 이제 오도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따님과 관련해서도 결국은 그 딸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후보자가 관여했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되어야 되고 후보자의 가족 또는 가족이 경영하는 회사와 관련해서도 후보자의 관련성과 밀접한 부분에 대해서만 의혹을 제기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가족들 심지어 오촌까지 그리고 또 이혼한 가족의 배우자까지도 사생활을 들춰내야 되고 그간 부모님의 이혼을 몰랐던 그 조카에게까지도 이혼 사실을 알려야 되는 이와 같은 방식이 과연 온당한 것인가? 저는 그걸 문제 삼는 겁니다. 네, 구체적인 의혹과 쟁점들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자세하게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김연아 의원,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 TF까지 만들어서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일단 뭐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인사청문 대상자들이 많고요. 또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명되기 이전부터 본인이 지명될 것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징후들을 SNS상에서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저희는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인사라는 입장 표명을 오래전부터 네. 했고 그런 측면에서 뭐 TF 구성이라는 게 이례적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정말 TF 구성이 무상할 만큼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 양파같이 하나하나 어떤 그런 비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제기되고 있는데 저는 일단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뭐 우리가 비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비리라는 그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후보자의 소명대로 법적으로 문제 없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저는 국민들이 바로 그 부분에서 굉장히 흥분하시고 분노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인들이 봤을 때 저거는 정말 범죄와 같고 어떻게 저런 일을 할까라고 상상할 수 있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 그런데 그와 관련된 주인공이 법무부 장관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법을 알면 저렇게 이용해서 요리조리 법을 피해갈 수 있구나. 그럼 나는 법을 몰라서 이렇게 살고 있구나. 특히 지금 조 후보자와 관련된 자녀들의 문제는 그 자녀들이 지금은 성인이 됐지만 그 문제가 됐던 것은 부모님의 교육 안에서, 부모님의 보호 아래서 자랄 때의 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싶어 하고 또 대한민국에서의 교육은 자기의 소득 수준이라든가 자기의 계층을 벗어날 수 있는 일종의 계층 사다리로서 네. 여태까지 역할을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 후보자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인정을 해야 되는지 또 하나 제가 좀 굉장히 놀랍고 분노스러운 건 조 후보자와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집권 여당이 보이는 행태입니다. 아무런 이견이 나오고 있지 않고 오히려 앞다투어 후보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답하라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럼 왜 조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답하라, 개인적인 것들은 다 청문회에서 답한다고 하시고 청문회에서 얘기해도 되는 정책 구상은 네. 그 전에 이미 언론을 통해서 발표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모순적인지 모르겠고요. 마지막으로 조국 너마저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조국 후보자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은 굉장히 큽니다. 원래서부터 정말 그저 그런 스타일리스트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굉장히 위선적인 가면을 쓰고 계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잠시 후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조국 후보자에 대한 두 정당의 입장 차이가 꽤 큰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간단히 반론, 재반론의 기회를 짧게 한 30초씩 드려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짚어보죠. 반론하시겠습니까? 예, 조국 후보자만이 후보자가 아닙니다. 여러 장관 후보자가 있는데 유독 조국 후보자만 언론 그리고 야당의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조국 후보자가 그동안 천명해온 정말 검찰개혁의 의지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비전, 실천적으로 이것을 실현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위협을 느낀 분들의 저는 반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에 이야기했던 논란들, 산호맥 논란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후보자가 성실히 해명하고 입장을 밝히고 논란이 종식되고 나면 또 다른 논란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논란으로 끝날 것이 뻔한 것까지도 들춰내는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야당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청문 기일 안 잡아주고 계십니다. 청문 기일 잡고 절차를 통해서 해소하자라고 얘기하고 법정 청문 기일 시한 내에 일정을 잡는 것조차 협조하지 않으면서 이 상황을 아니면 말고라는 이런 언론의 상황을 즐기면서 계시는 것은 아닌지 정말 후보자의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과정으로 활용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야당의 정치적 입장에서 조국이라는 조국이라는 재료를 제대로 한번 요리해 보면서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활용하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네, 김연아 대변인 짧게 재반론해 주십시오. 네. 저희 역시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 보러 조국만 안 된다고 하시는데 왜 검찰 개혁이 꼭 조국이어야만 하는지 무슨 조국 교수에게 큰 빚이라도 지신 건지 좀 여쭙고 싶고요. 청문회 일정은 서로가 협의해서 정하는 겁니다. 안 정해지는 건 저희가 어떤 제안을 했을 때 민주당이 안 받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거를 일방적으로 야당의 탓을 하는 것은 저는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게 문제 제기가 야당에서 어떤 정쟁적으로 지금 한다고 계속 표현하고 계시는데 진보 언론, 보수 언론 할 거 없이 연일 계속 이슈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지금 의혹이 제기되는 그 문제가 사실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계속 사실이 아니란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에게 정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는 반대로 여쭙겠습니다. 어제 교육위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조국 후보자 관련돼서 교육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학비리, 입시 부정 그런 것들을 방불케 하는, 의심케 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교육부 장관은 저희가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그 지금 청소년들의 논문 게재와 관련돼서는 네. 작년에 교육부가 한번 전체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에서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번엔 아버지하고 같이 공동 저자로 쓴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공동 저자에 개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조사해 보겠다. 국민들의 마음, 국민들의 편에서 이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어제 교육부 장관의 답변은 정말 가히 놀랄 답변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일단 듣겠습니다. 다뤄야 할 내용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요. 일단 그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요. 밤사이 새롭게 파악된 내용이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아들이 미국과 한국의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996년에 태어났는데 당시는 조국 후보자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던 당시입니다. 미국 국적을 당연히 취득을 하게 됐고요. 국적 포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역 입영이 결정됐었는데 5차례 연기했다는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번에는 김연아 의원께서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중 국적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남자아이의 경우에는 이중 국적을 갖게 되면 병역 문제하고 굉장히 연관이 되죠. 그래서 이제 병역을 의무를 수행해야 되는 시점에 있어서는 저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한번 고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그런데 저는 뭐 조국 후보자의 아드님에 대한 이중 국적 또 병역을 미루는 일까지도 엄마의 심정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그동안의 병역을 연기한 것이 아버지가 고위공직자가 되는 것과 연결돼서 큰 직에 나가시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좀 병역에 대한 특혜를 볼 생각을 하는 고민이 있었던 과정이 아니었나라고 보면 저는 뭐 하여튼 조국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에게 대해서 계속 느끼는 것은 정말 큰 실망인데요. 왜냐하면 다른 분도 아니고 그분이 여태까지 SNS나 저서나 아니면 다른 사회 활동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런 많은 말들에 대해서 너무나 하루아침에 그것이 모래탑처럼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중국적의 문제도 그런 의미에서 조금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최근에 뭐 다양한 추정과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검증이 이루어질 필요도 있는 것이고요. 5차례 입영을 연기했지만 내년에 입영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고요. 네. 학업 문제로 입영을 연기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뭐 또 있을 수도 있는 일이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제도 안에서 네.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또 무려 지금 청문회 전 거의 2년 전에 외국 국적 불이행 학위서를 제출해서 입영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알지 않습니까? 20대가 되면은 이제 국적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제도 자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데 사실상 지금 학업을 유지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학업의 단계를 보면요, 대학원까지 이수하고 등등의 상황을 보면 입영을 연기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통상 국내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가능했습니다. 이걸 너무 확대해서 보지 마시고요. 조금 전에 교육위에서 조국 청문회 이야기 하셨는데 조국 이야기가 거론됐다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안행인데 행정안전위원회인데요. 뭐 소방청, 경찰청이 결산을 다뤄야 되는 어제 상임위에서도 제일 첫 질문이 조국 후보자였습니다. 국회를 조국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왜 조국이면 안 되느냐라고 되물으시는 분들께 저는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조국이 아니라도 검찰개혁에 강한 기치를 걸고 이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의지를 피력한 사람이라면은 자유한국당에서는 반드시 반대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한간에 제기되는 모든 의혹들에 대해서 다 뭐 그 정도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저희는 응대하지 않았습니다. 성실히 응대하고 성실히 답변하지만 제기된 의혹을 근거 없이 제기된 그 자체만으로 이미 결과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것이고요. 충분히 청문 과정에서 인사 검증 절차 내에서 본인이 해소하고 그 절차 안에서 최종적 판단을 국민이 그리고 인사권자가 할 수 있도록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국 후보자 딸의 의학 논문 제1저자로 온라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고등학생 시절입니다.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을 했는데 그 이후에 논문 제1저자로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연아 의원 먼저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일단 저는 이 사실을 보고 좀 되게 놀랍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자면 외고는 기본적으로 인문계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특수 학교입니다. 그런데 외고 안에서 국제반이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유학을 준비하는 반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조국 후보자 같이 외국에서의 청소년기의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그 유학반에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외고 안에서의 굉장히 편법으로 대학을 가게 되는 뭐 어떤 이건 제 표현이 아니라 교육계 관련 블로그에서 나온 제가 그 네이밍을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가진 자들이 뭔가 출세를 하기 위한 꼼수, 출세 코스다. 이런 얘기를 할 만큼 아주 좀 편법적으로 운영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법의 잣대로는 아무 문제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조국 후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학부형이 의대 교수입니다. 그래서 인턴 프로그램을 제안을 합니다. 둘의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는 여기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원래 인문계 외고에 다니고 있는데 의대에 인턴을 2주를 하게 됩니다. 2주 동안 남들이 한 7년 동안에 해야 되는 실험에 대해서 참여를 했는데 저는 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병리학회에 논문으로 게재가 됐는데 본인은 걸 영어로 썼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제1저자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제1저자가 되는 것은 논문을 좀 써보시고 학교에 계신 분들은 아무에게나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1저자가 됐고 이제 이 이후에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지금 고려대에 진학을 할 때 왜냐하면 보통 인문계였으니까 자연계에 진학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게 결정적인 영향을 줬는지를 저희가 이제 교육부에 어제 물으려고 그런데 해당 후보자 측에서는 일단 해당 논문은 대학 입학과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건 이제 본인의 해명이고요. 지금 대학 관계되는 어떤 그런 사이트들이나 또는 이제 일부 그 제기되고 있는 문제로서 보면은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해명할 수가 있지만 보통 정치인들의 해명 스타일은요. 처음엔 아니라고 강하게 부정합니다.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 그러다 증거가 나오게 되면 마지못해 인정하게 되는 코스가 여태까지 코스였고 저는 조국 교수는 안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최근에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조국 교수도 별 수 없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그것이 이제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데도 결정적으로 기여를 하게 됩니다. 결과를 보면 조국 후보자의 딸은 사실은 고등학교 때부터 한 번도 시험을 보지 않고 대학원까지 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듣고요. 이재정 의원 답변해 주시죠. 심각한 가짜 뉴스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게요. 일단 한영예고 입학 전형과 관련해서도 그런 얘기 하셨어요. 외국 거주 사실만으로 입학했다라는 식으로 의문을 제기했는데 실상은 뭐냐면요. 중학교 교과 성적 그리고 영어 논술 말하기 등등의 면접 실기 시험까지 거쳐서 합격했습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것도 사실은 그냥 아니면 말고라는 식으로 지르시는 거라면 심각합니다. 이거 문제 있습니다. 제가 언제 아니면 말고라고 했습니까? 그럼 뭐 입증해봐라 이것이 아니요, 비슷한 입증해봐라는 게 아니라 조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 논문 사실은 담당 하등의 부처인 영향을 미치지 교육부가 해야 않았습니다. 된다는 제가 거죠. 단언컨대 세계 선도 인재 전형 과정에서는요 관련 논문에 대한 심사나 가만히 전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히 지금 부산 의전원의 2015년 합격한 내용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관련된 논문까지도 심지어 지금 방금 거론하셨는데 논문은 뭐 전혀 감안될 대상도 아니었거니와 심지어 한간에서는 미트 성적, 의학 교육 인문 검사 성적이 제출되지 않았다라고까지 제기를 했다가 사실이 아닌 걸로 판명됐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낙제점을 받고도 장학금을 받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정작 장학금 전형에 감안되는 학기가 아니었고 낙제점을 받은 이후에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문제 제기는 일반인을 선동할 만큼 국민 정서를 건드릴 만큼 해놓고 결과가 아닐 때는 다른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런 방식은 지양하자는 겁니다. 공적인 검증 과정에서 충분히 후보자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은
마땅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국민께 송구하고 과거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으로 족하다 정도 국민이 납득하실 정도라면 그렇게 하고 정말 그것이 과해서 후보자가 직을 물려야 될 정도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문제 제기는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논문 관련해서도요. 어제 교육위 상임위에서도 그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전수조사 얘기를 했는데요. 그처럼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점검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특히 지금의 입시 전형자들은 납득을 하지 못하지만요. 2006년 당시 외고 출신자에 대한 진학이 지금과 상당히 달랐고요. 특정 외고 같은 경우는 의학 계열을 진학시키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학교 전반에서 운영을 했던 점이 있는 겁니다.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흡사 조국 후보자가 뭐 교수와의 관계가 있느냐. 아까 학부모 관계라고 얘기했는데 더 이상 관계는 언급하지 않겠다라는 뉘앙스는 뭐냐면 모종의 다른 관계나 다른 의사소통이 있었을 것 같은 뉘앙스를 주거든요. 그런 의심을 주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최근에 입학사정관 제도,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최근의 정서로는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지만 과거의 입시의 어떤 양상과도 고려를 하시면서 비판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조국 후보자가 이에 관여되어 있었던 것인지 제도적 시스템의 허점의 문제였던지 구분할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그 점이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일명 사교육 1번지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대학 진학은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 조부모의 재력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보니까 조국 후보자는 사실은 그 세 가지를 다 갖췄습니다. 모든 것들을 부인이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고 본인은 모르고 있다고 하죠. 예, 무관심의 아주 대표적인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부산의학전문대학원은 이제 할머니께서 거기 출신이시고 그 지역에서 이제 많은 그 학교를 위해 기여하셨다는 부분들이 또 평가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대학 전형이 좀 바뀌었죠. 의학전문대학원도 폐지되고 외고 안에서도 유학반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두 다 할 수 있는 거였죠. 예, 그리고 그걸 약지만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조국 후보자가 한 겁니다. 조국 후보자는 그때 그냥 시루로 살던 일반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엄청난 검경 개혁을 하는 법무부 장관의 후보자입니다. 그리고 민정수석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에 계실 때 16명의 장관들의 인사청문회에서 결격 사유가 있지만 통과시켰습니다. 강행을 했습니다. 아마 본인의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진행을 놓고 예행 연습을 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이 정도에도 밀어붙이면 되는구나 라는 식의 분위기를 조성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이번 사태는 유감스럽고요. 네. 그다음 또 하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과 이렇게 토론을 할 때 또 저희가 국회에서 장관들한테 질문을 할 때 만약 이거라면 하면 절대로 답변을 안 하십니다. 가정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모든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은 사실은 그 가정을 전제로 해서 또 굉장히 뉘앙스라는 걸 갖고 얘기를 하십니다. 저희가 얘기한 것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약간 사실 여부를 봐야 되지만 드러난 팩트는 하나도 사실이 아닌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저희가 또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으니까요. 네, 반론을 좀 들어야 되겠죠? 예, 지금 뭐 가정적 상황을 전제로 늘어놓고 있는 것은 야당의 공세였습니다. 저는 조국 후보자가 처음 지명될 때부터 그 야당 인사가 언급했던 이야기 다시 한번 되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법조인 출신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검찰 개혁을 하냐? 법조인 출신들 자존심 상하지도 않느냐? 그 일성을 하셨던 홍준표 전 대표 다시 한번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검사들 보고 자존심 상하지 않냐고 다시 한번 일성을 하십니다. 본질은 거기에 있습니다. 조국이 가지고 있는 마이너리티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조국은 법조개혁의 기득권의 편에 설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점이 강력한 반발의 근거도 된다고 봅니다. 지금과 같은 검증 방식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검증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왜 조국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검증도 해주십시오. 과연 저렇게 완고하게 버티는 검찰 개혁에 방해하는 기득 세력에 조국이 어떤 방식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지 이때까지 넘지 못했던 그 산을 당신은 왜 자신하는지도 물어주십시오. 그래서 조국이 가지고 있는 검찰개혁의 비전 그리고 우리 권력기관 개혁의 오랜 수건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 건지 국민한테 납득시키고 보여드리는 것도 야당의 역할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다양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도덕성 검증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정책 검증 그리고 정책 역량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사청문회가 빨리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언제 열 계획이십니까? 자유한국당은 일단 9월 2일 이제 정기국회 이후로 뭐 늦추자는 그 얘기도 있습니다. 일정으로 봤을 네. 때 8월 말에 자유한국당하고 민주당이 이제 연찬회가 지금 예정되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하지 않으면 사실은 다음 주에서는 그런 일정이 밀리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9월 초를 얘기하자고 하는 건데 저는 그게 굉장히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연찬회 가시기 전에 인사청문회를 끝내고 싶으신 건지 왜 이렇게 서두르시는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청문회를 거쳐서 빨리 이 문제를 매듭 짓고 싶다고 하면 저는 9월 초로를 날짜를 잡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표도 아닌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의식을 하시는지 제발 지금 현재의 당대표에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이고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님의 일정은 어떤 계획이십니까? 일정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싶지만 네.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뭐 장애투쟁만큼은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9월 얘기하시는데 연찬회 때문이라고요? 정당의 연찬회는 법정 기간 준수를 위한 청문회 개최를 위해서 미룰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민주당이 밀어주시죠. 8월 말에. 아니 그럼 8월 말에 연찬회와 하면 무관하게 되잖아요. 저희는 연찬회와 무관하게 연찬회 당일날도 청문 일정 잡을 수 있다고 이미 제안드렸습니다. 그러세요? 네. 연찬회는 중요하지 그럼 않습니다. 결정하실 일이죠. 법정 예. 기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법정 기간을 넘어서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임명권자가 그냥도 임명할 수 있는 날짜입니다. 그러지 않고 법률은 지키자는 겁니다. 준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자유한국당 아닙니까? 이번 달 말이 사실상 법정 기일의 한계입니다. 좀 협의를 원활하게 하셔서 이런 대국민 언론전만이 아니라 국회 내에 세심한 검증까지도 충실히 응해 주셨으면 알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맞짱 토론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김연아 자유한국당 원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저희 JTBC 취재진이 후쿠시마 현지에서 방사능 상태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구 경기가 열릴 아즈마 경기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야구장 주변의 방사능 수치를 측정해봤더니 농도가 기준치의 2배를 넘긴 지점도 있었습니다. 경기장 바로 옆에는 아직도 방사능에 오염된 흙이 쌓여 있었습니다. 후쿠시마 현지에서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후쿠시마역에서 차로 20분을 달리자 산으로 둘러싸인 경기장이 나옵니다. 올림픽 경기가 열릴 예정인 아즈마 야구장입니다. 폭발 사고가 있었던 후쿠시마 제1원전으로부터 직선 거리로 67km 떨어져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야구와 소프트볼 경기가 열린다는 홍보 문구가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방사능 위험은 없는지 취재진이 직접 경기장 주변 방사능 수치를 측정해봤습니다. 올림픽 야구 경기가 열리는 아즈마구장 바로 앞 공원에서 지금도 기준치의 2배가 훌쩍 넘는 방사능 수치가 검출되고 있습니다. 야구장 출입문과 불과 30m 떨어진 곳에서 나온 수치는 0.5 마이크로시버트, 안전 기준치인 0.23 마이크로시버트의 2배가 넘습니다. 경기장 주변을 둘러싼 산과 바로 옆 아라카와 강에서 방사능이 유출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山だとか川だとかそういうところに除去できてるわけではない。いろんな砂だとか何でもいいけどそういうところに付着して飛んでくればまた被爆するわけだから。 내년 이곳을 찾을 선수들과 관중을 위협하는 것은 또 있습니다. 후쿠시마에서 올림픽이 열리는 아즈마구장 내부에 들어와봤습니다. 야구 경기장과 직선 거리로 불과 250m 떨어진 곳에 이처럼 방사능 오염토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한때는 축구장을 가득 메웠던 오염토들. 최근 일본 정부가 올림픽 마케팅에 나서면서 이곳에 있던 오염토들을 주변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는 후쿠시마가 안전하다며 경기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방사능 우려는 계속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후쿠시마에서 열리는 또 다른 올림픽 행사 중에 하나가 바로 성화봉송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공개한 성화봉송 경로를 따라가면서 방사능 수치를 재봤습니다. 곳곳에서 방사능 안전 기준치가 넘었는데 최대 25배가 넘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임지수 기자입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는 성화봉송에 참가할 시민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외국인까지 후쿠시마에서 열리는 성화봉송에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합니다.
실제 성화봉송 경로는 후쿠시마 곳곳을 3일간 누비도로 구성됐습니다. 시작은 한때 원전 폭발 사고 대책본부로 쓰였던 축구훈련센터 J빌리지. 이후 해안가를 따라 남쪽 이와키까지 달립니다. 그리고 산으로 둘러싸인 지역을 거쳐 다시 해안가로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성화봉송 첫날 지나게 되는 오쿠마 마을을 찾아가 봤습니다. 해안가와 가까운 이곳은 2011년 폭발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이 있는 곳입니다. 집과 가게는 텅 비었고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선 지금도 방진복을 입은 작업자가 제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가까워지자 측정기 수치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좀 더 깊숙이 들어서자 기준치 25배가 넘는 5.9 마이크로시버트까지 치솟습니다. 액선으로 찍으면은 약 100번 정도에 해당하는 건데요. 어린아이였다면은 그 확률, 즉 백혈병 또는 위장암에 걸릴 확률이 100배, 1000배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오쿠마를 지나 성화봉송 첫째 날이 끝나는 미나미 소마입니다. 곳곳에선 오염토 봉지들이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둘째 날 성화봉송이 지나게 될 가와마타 마을은 지역 대부분이 산속에 뒤덮여 있습니다. 이 마을을 지나는 114번 국도를 따라 달려보니 수치가 기준치 10배가 넘는 2.7 마이크로시버트까지 올라갑니다. 이 도로에는 지금도 방사능 오염토를 싣고 옮기는 덤프 트럭이 하루에 수십 대가 오갑니다. なんかなかったことにされちゃうんでしょうかね。原発事故が汚染も全てなかったことになってしまうのかと思うようなルートで、そこを走ってくるっていうのがちょっと信じられないです。 도쿄올림픽 조직위는 성화봉송 경로가 바뀔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전 사고 피해 지역을 내세운 올림픽 마케팅에 대한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아침엔 주요 뉴스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1996년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과 미국의 이중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역 판정을 받은 뒤 5차례 입영을 연기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조 후보자 측은 학업 문제로 입대가 늦어졌다며 내년에 입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외교 장관들이 오늘 중국 베이징에서 만납니다. 오는 24일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연장 여부가 결정되고 28일엔 일본이 수출 규제를 시행하는 만큼 오늘 회담의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두 사람은 지난 1일에도 태국에서 만났었지만 그때도 일본 측의 입장에 변화가 없어서 오늘도 결과를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다시 우려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향해 협상 테이블로 나오라고 촉구했습니다.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어제 서울에 도착해 한미 간 사전 협의에 들어간 상황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북한에 대한 압박으로 풀이됩니다. 범죄인 인도 법안, 이른바 송환법에 반대하는 홍콩 시민들의 시위와 관련해서 홍콩 경찰 감시기구의 수장이 중국과 홍콩 정부의 정치적인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미국도 평화적인 해결을 언급하면서 중국을 계속 압박했습니다. 전자담배를 한 번만 피워도 혈관에 변화가 생긴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미국에서 발표됐습니다. 증기형 전자담배로 실험을 했는데 니코틴이 없어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멕시코에서 시위 현장을 생중계하던 기자가 지나가던 남성에게 폭행을 당하고 쓰러졌습니다. 누리꾼들이 찾아낸 단서를 바탕으로 경찰이 이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조성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채 10년 넘게 형부 회사에 감사로 재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겸직을 하려면 총장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겁니다. 조 후보자 측은 규모가 작은 가족 회사에서 무보수 비상근으로 일했다며 겸직 허가 대상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해외 취업 희망자를 위한 취업 전략 설명회가 오늘부터 열립니다. 광주를 시작으로 대구와 대전, 서울과 부산을 돌면서 5일 동안 열리는데요. 최근에 한일 관계가 나빠지면서 일본 기업은 제외됐습니다. 추석 열차표 예매 첫날인 어제 전체 102만 석 가운데 50%가량인 50만 석이 예매됐습니다. 경부선의 예매율이 51%로 가장 높았습니다. 오늘은 호남선과 전라선, 강릉선과 장항선 등의 예매가 이뤄집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주요 뉴스 정리해드렸습니다.
인도네시아령 파푸아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이 혼란을 틈타서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250여 명이 탈옥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반정부 시위대가 거리를 뛰어다닙니다. 옆에 불타고 있는 건물은 교도소입니다. 현지 시간 19일 인도네시아령 파푸아에서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찰이 국기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파푸아 출신 대학생들을 과격하게 체포하면서 시작된 시위입니다. 경찰은 기숙사 문을 부수고 최루탄까지 발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차별에 항의하는 파푸아인 수천 명이 지방의회 건물 등에 불을 지르고 돌을 던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가 교도소를 공격하자 이 틈을 타 수감자들이 외벽을 부수고 탈옥을 감행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탈옥한 인원은 전체 수감자의 절반에 가까운 250여 명입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혼란이 커지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파푸아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용서와 인내를 강조하며 진정을 촉구했습니다. 파푸아는 1969년 주민투표로 인도네시아 영토에 편입됐지만 분리주의 단체들은 수십 년째 무장 독립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라오스에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태운 버스가 다리 밑으로 굴러떨어져 13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에서 유명 관광지인 루앙 프라방으로 가는 도로에서 사고가 난 건데요. 중국인 관광객 등 40여 명을 태운 버스가 미끄러지며 30m 아래 협곡으로 굴러떨어진 겁니다. 지금까지 적어도 13명이 숨지고 31명이 다쳤는데요. 마침 사고 현장 인근 병원에서 봉사활동 중이던 서울 아산병원 의료진이 응급처치를 돕기도 했습니다. 당국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인근 도로에선 인질극이 벌어졌습니다. 가짜 총을 든 한 남성이 시내버스 승객들을 볼모로 잡은 건데요. 중간중간 인질 6명을 풀어주며 경찰과 3시간여를 대치했습니다. 결국 범인은 경찰이 쏜 총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는데요. 이 남성이 왜 이런 일을 벌인 건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볼리비아에선 산불 때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곳곳에서 산불이나 며칠째 계속 번지고 있는 건데요. 지금까지 서울 면적의 8배가 넘는 5,000제곱킬로미터가 불탔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급히 대피했고 당국이 공군 헬기를 동원해 산불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템파 국제공항에서 주차장 건물이 폭파 해체됐습니다. 건물 안에 설치해둔 폭탄이 일제히 터지며 커다란 주차장이 그대로 내려앉습니다. 공항을 확장하기 위해 일부러 주차장을 폭파시킨 건데요. 안전을 위해 주차장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대피시킨 뒤 폭파가 진행됐습니다. 공항 측은 위탁 수화물이 없는 승객들이 더 빨리 이동할 수 있도록 이 구역에 새로운 길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더위가 한풀 꺾이고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기상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김연아 캐스터, 출근길에 우산을 챙기는 것이 좋을까요? 네, 오늘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오는 곳이 많지 않아서 지금은 우산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 본격 비가 시작되기 때문에 우산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는데요. 현재 남해안과 제주 일부 지역에만 비구름이 지나고 있고요. 그 외 아주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정도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전에는 일부 지역에만 조금 내리고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비가 시작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낮부터 충청도와 남부지방 중심으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 저녁까지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북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강수 시간이 짧은데요. 오전부터 낮까지 이렇게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 비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새벽 한때 다시 잠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비의 양은 내일까지 이렇게 서울, 경기와 강원도에 5에서 10mm 정도로 많지 않겠고요. 반면 충청도에는 최대 60mm, 남부와 제주에는 많은 곳은 150mm 이상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낮까지 돌풍과 벼락, 폭우가 예보돼 있는 만큼 피해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네, 남부지방에 최고 150mm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군요. 비 피해 없도록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비가 오면 확실히 낮 기온은 많이 내려갈까요?
네, 오늘부터는 더위가 누그러진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 특보도 많이 해제가 돼 있는데요. 현재 충청과 호남 일부 지역에만 폭염주의보 발효 중입니다. 이 지역도 차츰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전주와 광주가 31도, 대구가 32도로 대부분 어제 최고 기온보다 1, 2도 낮겠습니다. 기온은 내일 비가 그친 뒤에도 오르지 않고 이렇게 30도 선을 유지하겠습니다. 네. 이대로 조금씩 기온이 내려가서 완연한 가을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날씨 끝으로 몇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볼까요? 네, 오늘 날씨 키워드는 대부분 비, 그리고 더위 누그러집니다.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있어서 우산 챙기셔야겠고요. 더위는 누그러지면서 3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상정보 잘 들었습니다. 김연아 캐스터 수고했습니다. 새로 전해진 소식들 더 보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플러튼 대학의 캠퍼스에서 새 학기 첫날에 50대 교직원이 칼에 찔러서 숨졌습니다. 보도국을 연결합니다. 이재승 기자, 캠퍼스가 있는 곳이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인데요. 용의자는 잡혔나요? 네. 경찰은 용의자가 검은 머리에 검은 옷을 위아래로 입고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20대 아시아계 남성으로 추정됩니다. 현지 시간 19일 오전 8시 45분쯤에 플러턴 대학 캠퍼스 주차장에서 교직원 스티븐 쉑 킁찬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날은 개학 첫날로 학생 등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피해자가 숨진 차량 밑에서 방화 장치가 발견됨에 따라 원한 관계가 살해 동기일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존 설리번 국무부 부장관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당초 현재 우리나라를 방문 중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임명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관심을 끌었는데요. 그러나 이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0일에 기자들과 만나 차기 러시아 주재 대사를 설리번 부장관이 맡을 가능성에 대해 상당히 그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대한축구협회가 축구부 운영비 횡령과 또 성폭행 의혹으로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정종선 한국고등학교 축구연맹 회장에 대한 2차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열어서 최종 징계 수위를 오늘 논의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축구협회는 정종선 회장에게 2차 공정위 참석 공문을 보냈습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정종선 회장의 최종 징계를 다룰 2차 공정위를 오는 26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서울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축구 대표팀 출신인 이 정 회장은 고등학교 감독 재임 시절에 학부모들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올해 5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또 여기에 정 회장은 최근 학부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축구협회는 지난 12일에 1차 공정위를 열고 정 회장의 고등연맹 회장직 직무를 정지시킨 바 있습니다. 이후에 축구협회는 추가 징계자를 확보했고 이를 토대로 정 회장을 상대로 2차 공정위를 개최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어서 유럽연합 탈퇴를 준비 중인 영국 정부가 9월부터 유럽연합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EU 회의들에 집중할 역량을 국내 문제에 쓰겠다는 겁니다. 단 영국의 이해관계가 걸린 경우를 제외하거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영국에선 전 정부인 테리사 메이 내각이 이와 합의한 탈퇴 협정이 의회에서 잇따라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후에 새로 들어선 현 영국 정부는 이와의 최종 탈퇴 협정 없이 오는 10월 31일에 탈퇴하는 방안을 준비 중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경찰이 어제 한강 시신 훼손 사건의 피의자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38살 장대호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증거가 충분하며 국민의 알 권리 존중과 강력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익에 부합한다는 것이 공개 이유였습니다.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불거지는 피의자 신상 공개 문제, 논란도 끊이지 않습니다. 공개 범위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박지훈 변호사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당초에는 이틀 전입니다. 19일에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가 정신병력 여부 그리고 뭐 DNA 감식 결과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결정하겠다고 했고 하루 뒤인 어제 결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맞습니다. 보십니까? 증거가 충분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뭐 기준에는 없지만 공익적 측면 또 범죄 예방적 측면 중에 정신병적 측면을 많이 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 장대호가 정신병적 여부가 있다라면 이 공개를 하지 못하겠다 뭐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 그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하루 정도 미뤄졌고요. 정신병력 부분이 없다라는 게 확인되고 또 DNA가 충분하다고 봐가지고 어제 결정이 났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뭐 정신병력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사이코패스는 아니냐 뭐 이런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뭐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프로파일링을 해봐야 되고 사이코패스라고 뭐 단적으로 단정은 지을 수는 없는 상황 같고요. 그렇지만 사이코패스 여부가 지금 문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범죄가 상당히 잔인하고 또 그런데 잔인하고 계획적인데 한편은 우발적 측면도 많이 있거든요. 어설픈 측면도 많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아마 수사 과정에서 다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 인터넷 등에 올린 뭐 글 등도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데 꽤 뭐 잔인하고 뭐 잔혹한 범행에 대한 글들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과거에 뭐 비슷한 범행 전력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인터넷에 올린 내용들이 충격적입니다. 뭐 때려야 된다, 뭐 폭행을 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많이 올려놨는데 그게 본인의 기본적인 생각 패턴이 아닌가. 막 그렇다면 이전에도 이런 어떤 격분적인 상황에서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저지르고 그것을 은닉했던 전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프로파일링 기법을 통해서 더 좀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 17일 새벽에 자수를 할 생각으로 서울경찰청을 찾았는데 거기에서 뭐 사실상 문전박대를 당했다고 합니다. 네, 거기에서는 자수를 받지 않으니까 종로경찰서로 가라 뭐 이렇게 돌려보냈다는 얘기인데 이에 대해서 경찰이 잘못했다 뭐 사실을 인정을 한 상황인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매뉴얼이 없다고 그래요. 자수하는 사람 처리하는 매뉴얼이 없다는데 이게 사실 어불성설이죠. 자수하러 왔는데 매뉴얼이 뭐겠습니까? 자수한 사람 받아서 얘기 들어보고 필요하다면 체포를 하고 임계를 하는 건데 아니면 담당 경찰관을 부르든지 아니면 내가 강력 형사라고 하든지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게 매뉴얼 없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사실상 또 매뉴얼이 또 있습니다. 규칙이 있습니다. 그걸 지키지 못했는 것처럼 보이고 어쩌면 좀 무사안일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범죄 저질렀다고 얘기하고 뭐 그런 과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충분히 듣지 않고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혹시나 그 1시간 정도 시간에 종로경찰서 가지 않고 다른 데로 갔고 이러면 마음을 바꿨다면 근거가 안 되는 거고요. 거거든요. 네. 큰일 날 수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무사안일 태도에 대해서 좀 많이 이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경찰의 수사가 조여 오니까 뭐 자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수를 하게 되면 좀 감경을 받을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이상한 거예요. 사실 그렇게 감경을 뭐 법적으로는 임의적 감면입니다. 필요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수가 본인한테 유리하다고 판단한 거는 상당히 치밀하고 계획적인데 또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는 우발적인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인터뷰 과정에서 또다시 뭐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장대호 이 사람은 계획적인 부분도 있고 우발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범행 동기라든지 이 말들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그 부분이 또 애매하고 그게 애매했기 때문에 정신병력이 있는가 아니냐. 그래서 신상공개위원회가 좀 오래 걸린 것 같아요. 하루 정도 미뤄진 게 막 그런 것들이 이해가 좀 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아닌가. 앞으로도 범행 동기는 본인이 4만 원 때문에 또 반말 시비 때문에 했다고 하지만 조금 더 파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진행이 되고 뭐 재판 과정에서도 다투어지겠습니다만 범행의 잔혹성 그리고 중대성 이런 것들을 다 뭐 감안해서 형이 확정될 텐데 자수를 하게 되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형이 줄어들긴 합니까? 그렇죠. 임의적 감면입니다. 판사가 그것을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너무나 잔혹하고 너무나 범행 동기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자수했던 부분이 크게 반영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최근에 강력 사건들이 잇따르면서
범죄자 신상 공개도 뭐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상 공개 기준 그리고 범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란은 여전한 것 같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적으로 특정 강력범죄 처벌 중에 네. 특례법에 그 규정이 돼 있습니다. 특정 강력범죄, 살인 등의 범죄에 되고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증거가 충분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가 필요할 경우인데, 근데 사실은 한 가지 포인트가 맞춰질 것 같아요. 나머지들은 대부분 충족을 해요. 근데 정신적 병력이 있냐 없냐에서 최근 사건들을 보면 병력이 있다면, 예컨대 강남역 사건 같은 경우는 정신병력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나머지 공개됐던 안인득 사건이나 PC방 살인 사건, 강서구 이런 경우는 정신병력이 있다 하더라도 약하거나 이런 경우는 공개를 했기 때문에 아마 판단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신병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많이 이제 판단 여부를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도 실명과 얼굴, 나이 등을 공개한다고 했습니다만 얼굴의 경우에는 저희 JTBC 같은 경우에는 17일 새벽에 촬영을 한 그림이 있어서 어젯밤부터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예 얼굴을 드러나게끔 경찰이 하지는 않고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것만 인정을 하는 거죠. 이 공개한다 해서 머리를 막 들게 해서 이렇게 공개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숙이거나 아니면 고유정처럼 뭐 머리카락으로 이용해서 소극적으로 하는 것을 못 막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공개를 한다 하더라도 이 피의자가 본인 스스로 얼굴을 가린다면 사실은 공개할 수 없는 효과가 생기는 거거든요. 또 이런 부분도 사실 외국의 예를 비춰봤을 때는 좀 적극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권 침해 요소가 없는 한도 내에서. 그러니까 아예 공개를 했는데 아예 숙여버리면 공개가 안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규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신상 정보를 공개하면서도 피의자의 인권을 또 일부분은 보호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맞죠. 뭐 소극적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상 정보 또 얼굴 공개의 효과가 전무해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규정상으로 하면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도 뭐 비슷한 강력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신상 정보 공개 여부를 고민을 할 텐데 어떤 부분을 가장 개선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정신병력이 만약에 정말 중요한 요소라면 법 규정에 넣는 게 필요합니다. 법 규정에 빼놓고 법 규정상 봤을 때는 사실은 없거든요. 없다 그러면 사실 대부분 강력범죄는 사실 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범행이 잔혹하다면. 그래서 조금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 정신병력이라든지 다른 얘기까지 좀 법 규정에 아니면 시행령이나 이런 데 넣어야지만 그게 좀 더 깔끔해지거나 정밀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에서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린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북 경산에서는 음란 행위를 하고 달아나거나 여성이 혼자 사는 주택에 무단 침입했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피의자가 붙잡혔는데 이틀 전 부산에서도 비슷한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윤두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룸 한쪽 창문에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이 뚜렷하게 비칩니다. 창문을 열려고 팔을 벌린 모습도 선명히 보입니다. 이 남성은 여성이 혼자 사는 원룸 창문 앞에서 음란 행위까지 했습니다. 새벽에 잠을 자던 이 여성은 소스라치게 놀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 창문까지 이렇게 3중으로 돼 있는데 그걸 다 열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사 나왔어요. 밤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사건 현장은 보시는 것처럼 골목 안 외진 곳이라 이곳을 비추는 CCTV는 딱 하나뿐이었는데 이마저도 고장난 상태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경북 경산의 한 원룸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비슷한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누군가 원룸으로 들어오려 한다는 겁니다. 모두 여성이 혼자 사는 곳이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세 번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여성의 집안에 숨어있던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았습니다. 도망간 줄 알고 저희가 확인했었는데 검거가 됐습니다. 열려진 이제 창문을 통해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신고가 들어온 3건 모두 이 남성이 벌인 일인지 조사 중입니다. 그제밤 부산에선 여성이 혼자 사는 오피스텔에 나체로 들어간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같은 오피스텔에 사는 이 남성은 술에 취해 화장실 방충망을 뜯고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강간 미수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남쪽의 숭례문과 동쪽의 흥인지문, 북쪽의 숙정문과 서쪽의 동의문, 서울의 4대문입니다. 이 4개의 문 중에서 지금은 서대문, 그러니까 돈이문만 남아있지 않습니다. 전차선을 낸다면서 일제가 104년 전에 강제로 철거를 했기 때문입니다. 되살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돈이문의 옛 모습이 증강현실로 남아 다시 태어났습니다. 돈이문이 있던 그 자리를 권근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조선의 수도 한양은 성곽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동서남북에 4개의 문을 세웠는데
남쪽의 숭례문은 국보 1호로, 동쪽의 흥인지문은 보물 1호로 남아 있습니다. 북쪽의 숙정문도 북악산 고갯길을 오르다 보면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쪽의 도니문은 그렇지 못합니다. 100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과 전차가 지나다녔던 도니문은 성 안쪽을 뜻하는 세문안이라는 지명으로만 그 자취가 남아 있습니다. 일제는 1915년 전차선을 늘리겠다며 당시 205원, 지금 가치로 약 200만 원에 이 문을 경매에 넘겨 철거해버렸습니다. 이 문로 건축 공사비만 한 240억 정도 들어가는 거였는데 그게 200만 원에 팔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완전히 그냥 버린 겁니다. 9년 전 서울시는 도니문을 원래 자리에 원형대로 복원하겠다 발표했지만 교통난과 보상 문제로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의 사대문 도니문이 있던 정동 사거리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증강현실로나마 이렇게 옛 모습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허무하게 사라졌고 지금은 되살리기도 어려운 문화재. 조선만의 간결한 품격을 드러내는 처마에 밝은색 단청까지. 104년 만에 서울의 8차선 내거리 한복판에 가상의 도니문을 다시 세웠습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강원 원주의 한 아파트 주민 100세대가 모두 90억 원에 가까운 전세 보증금을 임대업체에서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피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를 보호할 법안은 아직 없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난 입주민에게 임대업체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겁니다. 이세 계획도 갖고 이럴 예정이었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다 무산되고. 발만 동동 구르다 병을 얻은 주민도 있습니다.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진짜 우울증이 되게 심했었어요. 그 당시. 지금도 사실 있는데. 100여 세대가 90억 원가량을 못 받고 있습니다. 임대업체는 사태 해결에 힘쓰고 있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놓고 있습니다. 정신이 안 좋아져가지고 임차인이 한 번에 나가는 바람에 이런 사태가 일어난 건데 회사 측에서 노력을 하고. 하지만 일부 피해 주민은 집이 팔렸으니 나가달란 내용 증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보증금을 주지 않고 내쫓으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천안 본사까지도 찾아가고 뭐 했는데 저 혼자서는 안 되는 일이. 전세 보증금 반환 사고는 최근 3년 새 10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보험 상품이 있지만 의무가 아니어서 피해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은 3년째 국회에 잠들어 있습니다. JTBC 조승혜입니다. 15살 중학생 양예빈 선수는 키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왜 이렇게 잘 뛸까요? 과학적 측정을 거쳐 그 비결을 찾아봤습니다. 양예빈은 발목, 무릎에 힘을 쓰는 법이 좀 달랐습니다. 백수진 기자입니다. 앞서 달리는 선수가 50m 이상 차이를 벌려도 따라붙어 기어코 역전하는 양예빈은 15 중학교 3학년입니다. 트랙에 설 때마다 400m, 200m 기록을 갈아치우면서도 늘 이악 물고 뛰기보다는 웃으면서 유쾌한 질주를 이어갑니다. 힘껏 뛰지 않는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부드럽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양예빈이 이토록 잘 뛰는 이유. 키 161cm의 절반을 훌쩍 넘는 긴 다리 덕분이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과학적으로 들여다보니 조금 다른 분석이 나왔습니다. 키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어떻게 두 다리를 길게 내뻗는지 그 이유가 나온 겁니다. 양예빈은 바닥을 밀어내면서 박차고 나가는 힘이 성인 국가대표 선수보다 컸습니다. 그만큼 발목 근육 힘이 좋아서 왼발을 디딜 땐 자기 몸무게의 2배 가까이 힘을 끌어냅니다. 그래서 폭발적인 스피드를 뽐낼 수 있습니다. 박차고 나가는 힘 못지않게 무릎을 활용해 다리를 앞으로 뻗는 힘도 성인 대표팀보다 좋았습니다. 남들보다 다리를 3개 박차고 또 남들보다 길게 뻗으면서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앞으로 더 많이 나아가는 달리기입니다. 양예빈의 보폭은 2m로 키의 124%인데 이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와 비교해도 밀리지 않습니다. 어리지만 가장 효율적으로 달린다. 중학교 3학년 양예빈은 이미 어떻게 뛰어야 빠른지 알고 있었습니다. JTBC 백수진입니다. 2019 피파 20세 이하 U20 월드컵에서 우리나라의 준우승을 이끌었던 정정용 감독이 2021년까지 U20 대표팀을 계속 맡게 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선수 발굴과 전술 대응 등
정 감독의 능력을 높이 평가해 U20 대표팀 전단 감독으로 선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 감독은 축구협회의 소년 프로그램 전반을 관리하는 전임 지도자 자리를 내려놓고 앞으로 U20 대표팀 지휘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경보의 간판 스타 김현섭이 2011년 대구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남자 20km 경보 동메달리스트로 뒤늦게 공인받았습니다. 당시 3위였던 러시아의 에메 야노프가 도핑 위반으로 적발돼 8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야 메달이 진짜 주인을 찾은 겁니다. 김현섭은 이로써 육상 불모지인 우리나라 선수 가운데 최초로 세계 육상 선수권 메달리스트가 됐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지금은 남해안과 제주 일부 지역에 비가 오고 있는데요. 오후에는 그 밖에 남부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 오전부터 낮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도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 다시 전국으로 확대됐다가 중부지방은 오전에, 남부지방은 저녁에 모두 개겠습니다. 비의 양은 남부지방에 내일까지 50에서 많은 곳은 150mm 이상 쏟아지겠습니다. 충청 남부에도 최대 60mm로 다소 많겠고요.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5에서 10mm에 그치겠습니다. 현재 충청과 호남 일부 지역에만 폭염특보 발효 중입니다. 낮 최고 기온 대부분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오늘 서울이 30도, 광주 31도, 대구가 32도가 되겠고요. 북한은 대부분 30도를 밑돌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에도 기온은 오르지 않고 30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1996년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과 미국의 이중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역 판정을 받은 뒤 5차례 입영을 연기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조 후보자 측은 학업 문제로 입대가 늦어졌다며 내년에 입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겸직 신고를 하지 않고 10년 넘게 형부의 회사에서 감사를 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겸직을 하려면 총장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지키지 않은 겁니다. 조 후보자 측은 규모가 작은 가족회사에서 무보수 비상근으로 일을 했다면서 겸직 허가 대상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외교장관이 오늘 중국 베이징에서 만납니다. 오는 2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연장 시한과 28일 일본의 수출 규제 시행을 앞두고 회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추석 열차표 예매 첫날이었던 어제 전체 102만 석 가운데 50%가량인 50만 석이 매진됐습니다. 경부선의 예매율이 51%로 가장 높았습니다. 오늘은 호남선과 전라선, 강릉선과 장항선 등을 예매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수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